리야드의 한 밀실. 우리가 세계 1위요, 1위. 왜 한국에 목숨을 거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정보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 동해에 존재했던 하나의 시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동해에서 천연가스를 실제로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가스전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요. 자원을 가진 나라만이 패권을 쥐는 시대에 한국은 국토의 70%가 화강암인 자원의 무덤이라 불리며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가스전의 불꽃이 꺼진 순간 그것은 끝이 아닌 거대한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원보다 더 거대한 것으로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장악하려는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전략.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랙 박사,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리야드의 한 밀실, 벽에는 거대한 위성 지도가 떠 있었고 창밖은 사막의 밤이었죠.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시죠, 전하. 우리 왕국은 석유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하루 생산량 1000만 배럴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왕자는 지도 한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였죠. 이 나라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나라에 원유를 팔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사, 당신이 세계 최고 분석가라고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몇 달 전 그 새벽에서 시작됐습니다. 런던 본사 28층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템스강이 검은 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무실만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BP 전략 분석팀에서 20년을 일해왔지만 이런 새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모니터 6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5대가 동시에 붉게 타올랐죠. 중동발 속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대형 유조선 2척이 좌초됐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 봉쇄를 시사하는 성명을 내놓았다고 했어요. 호르무즈. 이 이름은 저 같은 에너지 분석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이곳이 막히면 그 순간 세계 경제의 핏줄 하나가 잘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쓸모없다는 걸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먼저 제 눈으로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숫자가 말해주기 전까지 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유가 차트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배럴당 90달러에서 시작한 숫자가 1시간 만에 120달러를 넘어섰죠. 런던 금융가의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시아 시장도 곧 열릴 예정이었고요. 저는 하버드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이 바닥에 들어온 뒤 수많은 위기를 봐왔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는 유전 피해 분석을 맡았었죠. 호르무즈 봉쇄 위기 시뮬레이션은 제가 여러 차례 작성한 보고서의 주제였습니다. 아프리카 해상 유전이 붕괴됐을 때는 현장을 직접 밟았고요. 하지만 이번 새벽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가 걸렸어요. 현장을 20년 넘게 본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감각의 영역이죠. 그런데 저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을 열었어요. 글로벌 탱커 이동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전 세계 대형 유조선 수천 척의 실시간 위치가 바다 위에 점으로 찍히는 화면이죠. 평소라면 이 점들은 익숙한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걸프만에서 나와서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혹은 아시아로 수십 년간 반복된 그 흐름을요. 그런데 그날 새벽 이 점들이 이상했습니다.
일부는 멈춰 있었어요. 일부는 항로를 벗어나 방향을 틀고 있었고요. 사우디 원유 수송선들이 평소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카타르 LNG 선박들은 아예 출항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해상보험료가 폭등하고 있다는 속보가 화면 하단에 흘렀습니다. 전쟁 위험 등급이 4단계나 뛰어올랐다고 했죠.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렸어요. 그리고 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인도양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 말라카 해협을 지나 동아시아로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탱커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한두 척이 아니었어요. 수십 척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이 지역에는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이 모이지 않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됐으면 탱커들은 오히려 회피 항로를 찾아 흩어지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배들은 흩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책상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목적지가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점을 저는 눈으로 쫓았습니다. 좁은 반도의 남쪽이었죠. 거대한 항만 시설이 위성 사진 속에서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정유 시설의 불빛이 밤바다를 밝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규모의 에너지 허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지점의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았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고 제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니. 제 분석 체계에서 이 나라는 언제나 후순위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 바닥에서 한 가지 공식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는 강하고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이 공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터진 이 순간에 전 세계 탱커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 앞으로 몸을 당겼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보험 데이터였습니다. 전쟁 위험 지역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행 탱커의 보험료는 오히려 안정적이었어요. 왜일까요? 저는 또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유국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새벽 2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의제는 공급 재배치였어요.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의 공급 재배치 목적지 명단에 한국의 이름이 최상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정확했어요. 한국이라는 이 작은 반도가 전쟁이 시작된 첫 새벽부터 이미 세계 에너지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동해에서 미미한 규모의 가스전을 시험한 적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산유국 기준으로 보면 농담 수준이죠. 한국은 제가 아는 모든 기준으로 자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로 왜 탱커들이 몰려가고 있을까요? 전쟁이 터진 이 위기의 새벽에 왜 산유국들이 한국을 공급 재배치의 최우선지로 삼고 있는 걸까요? 왜 보험사들은 한국행 노선에만 유독 안정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들을 한 장의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이게 제 오래된 습관입니다. 답이 안 나올 때 저는 질문부터 명확히 적어둡니다. 숫자가 설명을 거부할 때 저는 숫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해석을 먼저 의심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해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파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첫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요. 저는 차가워진 찻잔을 치우고 새 차를 우렸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지도 위에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 반도 위에 멈췄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한국이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이 제 분석 인생에서 가장 오래 붙들고 있어야 할 질문이 되리라는 것을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새 노트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펜 끝으로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세 글자 위에서 제 20년 공식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위에 적어놓은 세 글자 위에서 저는 제 20년 공식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을 한 번 골랐습니다. 아람코였습니다. 새벽 4시에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죠? 블랙 박사.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칼리드 알 하시미 부사장이었습니다. 아람코 공급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과 2번 대면한 적이 있었는데 2번 다 유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죠, 부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원유 흐름이 이상합니다. 박사님은 아십니까?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모른다고 답하면 무능이고 안다고 답하면 설명을 요구받을 상황이었죠. 저는 답을 골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시죠. 왜 우리 탱커들이 한국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겁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귀사의 공급 재배치 판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보낸 게 아닙니다. 블랙 박사, 시장이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도 영문을 모릅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이 이 바닥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들었으니까요. 제 이마에서 땀이 맺혔어요. 아람코 공급 전략 부사장이 자기네 탱커가 왜 한국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공급자가 공급 흐름을 모른다면 그건 시장이 이미 공급자를 앞질러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시간 안에? 박사, 우리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합니다. 왕실에서 내일 오전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오전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사막의 밤 한가운데서 아람코 수뇌부가 깨어있다는 건 이미 사태가 왕실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한테 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답을 내놓지 못하면 BP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리처드 펠햄이 들어왔어요. BP 전략 분석팀 수석 부사장이자 제 직속 상사였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죠. 넥타이까지 맨 상태였어요. 이분이 이 시간에 사무실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같아요. 아람코에서 방금 우리 회장님께도 직접 전화가 왔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방금 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준비됐나?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직입니다. 펠햄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제 책상 쪽으로 걸어와 제 옆에 섰어요.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같아요. 자네 뭘 분석하고 있던 건가? 한국입니다. 한국? 펠햄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이 왜 나와? 탱커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제유 수출 주문이 폭증했고요. 아람코도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지금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건가? 네. 펠햄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같아요. 회의실로 올라가세. 지금 당장. BP 29층 임원 회의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는 템스강의 어두운 수면이 보였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유가 차트가 떠 있었고 숫자는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죠. 펠햄이 저를 테이블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같아요. 자네는 이 회사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가 중 한 사람이네. 내가 자네를 믿어서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네가 한국을 들여다봤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부사장님,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을 가능성은 생각해봤나? 2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3번 하게. 그리고 1시간 뒤에 나한테 다시 보고해. 한국이 이 위기의 변수가 아니라는 걸 자네가 직접 확인하고 나한테 와. 알겠나? 부사장님, 같아요. 네? 자네 공식 알지? 자원 없는 나라는 한계가 있다. 자네가 나한테 20년 동안 해온 얘기야. 그 공식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자네가 제일 잘 알잖아?
자네 공식을 믿게. 그리고 한국은 치우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벨햄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새벽의 피로, 전쟁의 충격, 우연한 패턴. 이런 것들이 겹치면 노련한 분석가도 착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감정부터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던졌습니다. 한국에는 석유가 있는가?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통계를 열었어요. 한국의 원유 생산량은 사실상 연기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해도 의미 있는 생산량이 잡힌 적이 없었죠.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도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두 기관 독립 데이터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석유가 없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확인 완료였어요. 그렇다면 천연가스는? 저는 동해 가스전 기록을 열었습니다. 2021년에 상업 생산이 종료된 소규모 가스전이었죠. 누적 생산량을 국제 기준으로 환산해봤어요. 한국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으로 며칠치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에너지 자립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규모였어요. 세계 분석가들이 한 번도 의미 있게 취급해본 적 없는 수치였습니다. 동해 가스전, 존재했으나 의미 없음. 이미 종료, 확인 완료.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지질 구조 자체가 석유를 품을 수 있는 환경인가? 여기서부터는 제 전공이었어요. 저는 한반도 지질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전체 지층의 약 30%가 화간감이었고 40%는 변선감이었습니다. 퇴적암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그것도 대부분 석유 생성에 부적합한 종류였어요. 석유라는 건 수천만 년 동안 유기물이 특정 온도와 압력을 통과해야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그 조건을 품을 수 있는 지층이 한반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분석가에게 한반도 지질 지도를 보여줘도 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이 땅에서는 대형 유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한반도 지질 석유 생성 불가. 확인 완료. 저는 노트 맨 아래에 굵은 글씨로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관점에서 약소국. 펠엠 부사장 견해. 정확.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습니다. 펠엠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새벽의 피로 속에서 착시에 빠졌던 거예요. 이 결론을 들고 회의실로 다시 올라가면 이 새벽 소동은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컴퓨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탱커 이동 데이터 실시간 갱신이었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두 다리가 멈췄습니다. 1시간 전보다 숫자가 더 올라가 있었어요. 한국을 향한 탱커 수가 늘어 있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 1시간 동안에도 바다 위에서는 배들이 쉬지 않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시아 현물시장 창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정제유 수출 주문은 전 분기 대비 30%를 넘어 40%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주요 정제 기업 가동률은 전부 90%를 넘긴 상태였고요.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적어놓은 약소국 결론 아래에 손이 떨리는 채로 새로운 한 줄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몰리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제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노트를 바라봤어요. 제가 방금 1시간에 걸쳐 확인한 모든 데이터가 한국은 취약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화면에 다른 데이터들은 한국은 전쟁 속 중심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두 개의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두 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흔들려야 합니다. 그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가장 먼저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공급의 취약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유시설은 가장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아람코 칼리드 부사장이었죠. 약속한 1시간이 지난 겁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잠시 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펠엠 부사장이 들어왔어요. 같아요. 보고할 준비 됐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사장님, 말해. 저는 방금 제 공식대로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부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약소국입니다. 그러면 됐네. 그런데 부사장님, 뭔가 그 공식이 지금 이 순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펠엠의 얼굴이 굳었어요. 같아요.
무슨 말이야? 저는 페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 공식이 틀렸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공식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어느 쪽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게 뭔가 지금까지 제가 본 적 없는 다른 구조가 저 나라 안에 있습니다. 페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그 구조가 뭔지 자네가 찾아내게.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고 도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그 위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제 분석 인생에서 가장 오래 붙들고 있어야 할 질문이 되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계산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페렘 부사장과의 대화가 있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며칠간 개인 연구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제 집 서재는 런던 남부의 오래된 벽돌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창 하나와 책장 4개, 그리고 낡은 원목 책상이 전부인 작은 방이에요. 평소에는 주말에만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흘 동안 저는 이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이 9개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 마거릿이 가져다 준 식사는 절반 이상 그대로였고요. 벽에는 제가 출력한 자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제 기업들의 연간 보고서, 글로벌 탱커 이동 경로, 지난 20년 아시아 정제유 시장 변동 그래프,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반도 지도 한 장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같은 데이터를 3번 다시 봤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으로 봤어요. 두 번째는 출력해서 봤습니다. 세 번째는 벽에 붙여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봤어요. 데이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제 공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 제 해석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으면 머리가 굳어요. 그래서 저는 서재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창가에 도착하면 다시 책상으로. 이게 제가 어려운 분석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걸을수록 답이 아니라 질문이 늘어났습니다. 사흘째 밤이었던가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런던의 새벽 3시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제 손끝을 타고 올라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막혔다는 걸요. 아내가 서재문을 두드린 건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여보, 편지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사에서 온 건가? 아니요. 옥스퍼드에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낼 사람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제 박사 과정 지도 교수셨던 토마스 웰링턴 교수님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이셨고 은퇴 후에는 옥스퍼드 근교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 분이었죠.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건 거의 1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으로 쓴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이메일을 쓰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말은 종이에 적어서 보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랜 옛날 것이었어요. 교수님 특유의 단정한 필기체가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카터, 자네 얼굴이 신문에 실렸더군. 아람코 건으로 BP가 분주하다는 기사였지. 자네 이름이 분석가 코멘트에 있었네. 사진 속 자네는 피곤해 보였어. 그런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 피곤함 때문이 아닐세. 자네 눈빛 때문이야. 가래요. 자네는 지금 뭔가를 붙잡고 있어. 그리고 그게 자네를 놓아주지 않고 있지. 안 그런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내가 자네를 20년 넘게 보아왔지. 자네는 답이 없을 때 더 조용해지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네가 조용해질 때는 자네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네. 지금도 그런 게 아닌가? 자네가 믿어온 공식이 지금 자네 앞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카터, 내 오래된 학생이여. 이 늙은이가 자네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네. 편지지를 넘겼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 공식을 지키려 하고 있나? 아니면 진실을 따라가려 하고 있나?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만나신 적도 없는 제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신문 기사 한 줄에서 제자가 어떤 벽에 부딪혀 있는지를 읽어내신 겁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공식을 지키려 하고 있는가? 진실을 따라가려 하고 있는가?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식을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공식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걸 저는 어떻게든 공식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죠. 그게 이 나흘 동안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한 문장이 그 버티기를 정면으로 부셨어요.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웰링턴 교수님의 번호는 제 오래된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누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순을 앞둔 분석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신호가 3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테오인가? 네, 교수님. 편지 받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처음으로 제 결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교수님이 작게 웃으셨어요. 같아요. 자네는 드디어 진짜 분석을 시작한 거야. 네? 데이터가 자네 공식에 맞아 들어갈 때 자네는 분석가가 아니네. 그냥 확인하는 사람이지. 데이터가 자네 공식을 배반할 때 비로소 자네는 분석가가 되는 거야. 지금 자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같아요. 내가 그 답을 줄 수 있다면 이 편지를 썼겠나? 자네가 찾아야 할 답이야. 하지만 한 가지 힌트는 주지. 자네는 지금까지 한국을 자네 공식 안에 넣고 봤을 거야. 그걸 한번 반대로 해보게. 반대로 말씀이신가요? 공식 안에 한국을 넣지 말고 한국을 빼고 세계를 봐. 그때 보이는 게 진짜 답일세.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한참 동안 귀에 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빼고 세계를 봐라.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벽에 붙여놓은 세계 지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한반도 위에 붙어있던 한국 지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벽에는 한반도가 있던 자리에 작은 빈 공간이 생겼어요. 저는 그 빈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지난 나흘간 쌓아온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을 빼고요. 한국의 정제 능력을 빼고, 한국의 항만 물류를 빼고, 한국의 정제유 수출을 빼고, 그 상태로 세계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을 빼니까 제 머릿속 그림이 어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나온 원유가 어디로 가서 정제되는지, 아시아 소비 시장이 어떻게 공급받는지, 유럽이 부족할 때 어디서 대체 공급을 받는지, 이 모든 흐름의 가운데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내는 순간 세계 에너지 지도가 그냥 끊어진 선들의 묶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벽 앞에서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봐온 세계 에너지 지도 위에는 산유국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사우디, 러시아, 미국, 이란. 이들이 공급의 원점이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선 위의 한 지점이었죠. 중요한 소비국 정도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은 선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선들이 모이고 다시 흩어지는 결절점이었어요. 원유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제되고 정제된 기름이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구조. 그게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구조를 한국이 그 안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빼는 순간
그 구조가 모조리 멈춘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시 지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떼어냈던 한반도 지도를 천천히 제자리에 붙였어요.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벽에 다시 고정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멈췄던 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유가 흐르고 탱커가 움직이고 정제유가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정중앙에 한반도가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지난 나흘 동안 붙들고 있던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물었어요. 왜 한국으로 물량이 몰리는가? 그런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왜 이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가?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한국은 예외적인 수혜자였어요. 운이 좋은 나라, 이번 전쟁에서 우연히 주목받게 된 나라, 그 정도였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전제였어요. 세계 에너지 시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암묵적으로 한국을 중심에 두고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저는 이 노트에 질문만 적어왔어요. 답은 한 줄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에 대한민국 세 글자 아래에 처음으로 답처럼 보이는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이 중심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공식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제 공식이 보고 있던 지도 자체가 잘못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산유국이 중심이라고 믿으면서 봐왔던 그 지도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다시 그려져 있었어요. 단지 저 같은 분석가들이 옛날 지도를 들고 세상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런던 공기가 얼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바람을 맞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었어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인가? 나흘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그 순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공식 안에 넣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을 공식 밖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창밖 어딘가에서 새벽 비둘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노트를 한 권 꺼냈어요. 표지가 검은 새 공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중심이 되었는가? 그 질문 위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분석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새 노트 첫 페이지에 적어놓은 한 줄을 저는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중심이 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제 전공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저는 원래 지질학자입니다. 정확히는 석유 생성 구조와 퇴적층을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하버드에서 제 박사 논문 주제는 근원암의 형성 조건과 지질 연대별 석유 생성 확률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지루하기로 유명한 주제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지루한 주제가 평생의 무기였어요. 답을 찾으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았어요. 그리고 노트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저는 한 글자씩 천천히 적어 나갔어요. 석유라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조건들을요. 이건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쓰는 순서였습니다. 첫 번째, 근원암. 유기물이 수천만 년에 걸쳐 쌓인 바닥이 있어야 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플랑크톤, 조류, 미생물들이 죽어서 진흙과 함께 가라앉고 그게 층층이 쌓여 만들어지는 암석이죠. 이게 없으면 석유의 원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료 없는 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저류암.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석유가 이동해서 고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틈이 많고 구멍이 많은 다공질 암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암과 석회암이 여기에 해당하죠. 사우디의 거대 유전들이 이런 저류암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장소가 없으면 석유는 그냥 흩어져 버리니까요. 세 번째, 덮개암. 저류암 위에는 석유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치밀한 암석이어야 해요. 진흙이 굳어서 만들어진 셰일 같은 암석이 이 역할을 합니다. 이 덮개가 없으면 석유는 지표면으로 올라와 증발해버리죠. 수백만 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원이
뚜껑 하나 없어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트랩 구조. 위 세 가지가 다 있어도 그 자원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지질학적 구조가 있어야 해요. 땅 밑에서 지층이 접혀 올라가거나 단층이 막아주거나 안반이 돔 형태로 솟아올라 있는 구조죠. 이 트랩이 있어야 흩어져 있던 석유가 한 지점으로 모여 경제성 있는 유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노트의 번호로 정리했어요.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트랩. 이 네 개가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석유는 경제성 있는 규모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네 가지를 알려줄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유는 운이 아니다. 그건 시스템이다. 그런데 시스템이 완성되려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시간과 온도였어요. 근원암에 있는 유기물이 석유로 변하려면 그게 특정 깊이와 특정 온도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너무 얕으면 아직 석유가 되지 않아요. 너무 깊으면 천연가스로 변해버리거나 그마저도 지나면 아예 탄소만 남아서 증발해버리죠. 이 온도 구간을 전문가들은 석유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섭씨 60도에서 150도 사이예요. 이 좁은 창을 수천만 년 동안 통과해야 비로소 석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한반도 지질도를 새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벽에 붙여놓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상세한 지질학적 단면도였어요. 저는 이 분야 논문을 수백 편 본 사람입니다. 한반도 지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한 장으로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한반도의 지층 구성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간암이 약 30%, 변성암이 약 40%, 퇴적암이 약 20%, 나머지는 기타 암석이었어요. 이 구성을 보는 순간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결론이 나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화간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유기물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변성감은 이미 있던 암석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변형된 거죠. 원래 있던 구조가 파괴되어 있어서 석유를 품고 있던 층이 있었다 해도 이미 다 흩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남는 건 20%의 퇴적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20%마저도 대부분이 석유 생성에 부적합한 종류였습니다. 한반도 퇴적층의 상당 부분은 강이나 호수에서 만들어진 육상 퇴적층이에요. 바다 밑바닥에서 수천만 년 동안 플랑크톤이 쌓여 만들어진 해양 근원암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양 퇴적층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 있는 유전을 만들어낼 수준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노트에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한반도 지질 구조 석유 생성 불가능.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지질학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세계 어떤 석유 지질학자에게 한반도의 지층 구성을 보여줘도 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이 땅은 애초에 석유를 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원암이 부족하고 저류암 규모가 작고 덮개암 분포가 불리하고 대형 트랩 구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대 조건 중 사실상 4개 다 빠져있는 셈이었죠. 저는 그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웰링턴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 편지로 한번 대화를 나눴으니 오늘은 지질학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저보다 앞선 분이셨고 한반도 지질에 대해서도 저보다 풍부한 관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자 교수님이 바로 받으셨어요. 교수님, 다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괜찮네. 자네 목소리 들으니 좀 나아졌군. 교수님, 지질학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한반도 지질 구조상 대형 유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교수님이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같아요. 그건 내가 40년 전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던 문제야. 한반도는 석유가 나올 땅이 아니네. 근원암 규모가 너무 작아. 그리고 나올 만한 자리의 퇴적층이 대부분 변성작용을 받아서 원래 구조가 망가져 있어. 그 땅에서 대형 유전을 기대하는 건 사막에서 바다를 찾는 것과 같네. 역시 그렇죠. 왜 그런 걸 묻나? 교수님, 저는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석유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그 나라에 숨은 매장량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건가? 네? 제가 놓친 자원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접근이네.
하지만 카터, 네, 그 가설은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하네. 그걸 확실히 접고 가게. 그 나라의 힘은 땅속에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 같아요. 내가 그걸 말해주면 자네가 찾아낼 게 없지 않나. 교수님이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일러주지. 지질학자인 자네가 먼저 지질학적 가능성을 닫아놓게. 그래야 자네 눈이 다음 자리를 볼 수 있어. 땅이 답이 아니면 답은 땅 위에 있는 걸세.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천천히 자리 잡았어요. 지질학적 가능성을 닫아놓아라. 땅이 답이 아니면 답은 땅 위에 있다. 이 두 문장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반도가 석유의 땅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아야 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로 결론을 적었어요. 한반도에서 대형 유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확정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확인했고 웰링턴 교수님도 확인해 주셨어요. 세계의 어떤 지질학자가 와서 봐도 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여기서 닫아둬도 되는 거였죠.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오후 햇살이 서재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 속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질학적으로 답이 나왔는데 저는 왜 시원해지지 않았을까요? 보통 답이 나오면 안도감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어요. 답이 나올수록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질학은 한국이 자원 부국이 될 수 없다는 답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풀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 왜 석유 흐름의 중심에 있는지를 물어야 했죠. 지질학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지질학은 왜 안 되는가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는가는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 진짜 질문은 지질학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재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다시 멈췄어요. 그리고 벽에 붙여놓은 한반도 지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지도 위에 석유가 없다는 건 이제 완전히 확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 정유시설의 불빛이 밤바다를 밝히고 있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한 나라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걸까요? 땅 속에 석유가 없는 나라. 그런데 땅 위에 세계 최상급 정유 단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이건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다면 이런 조합은 세계 어디에서든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을 가진 나라는 제가 본 기억으로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싱가포르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와 깊이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노트의 3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가운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지질학은 끝났다. 이제 지질학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저는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제 분석 인생은 언제나 지질학 안에서 답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그게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흐름 위에서 저는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흐름을 거꾸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땅속 자원 없이도 세계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제 세계관에 없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놓인 2가지 사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한국은 지질학적으로 석유가 불가능한 땅이다. 둘째, 그 땅 위에 세계 최상급 정유 구조가 서 있다. 이 2개가 성립한다는 건 자연이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이 나라를 자원의 관점에서 포기했거나 아니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연이 주지 않은 것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 생각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봐온 모든 강대국은 자연이 준 자원 위에 국가를 얹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전부 그랬어요. 자원이 먼저 있었고 그 위에 산업이 얹혔죠. 그런데 한국은 그 순서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데 산업이 먼저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창밖 너머로 저녁 하늘이 서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안을 한 번 더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반도 지도 옆으로 저는 새로운 한 장의 종이를 핀으로 고정했어요. 그 종이에는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이 단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땅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이 문장을 적어놓고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도 위에 한반도와 그 옆에 붙은 이 한 줄이 나란히 걸려있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두 개의 조합이 바로 제 다음 질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자연이 포기한 땅 위에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을 세워 올린 것인지, 그 이야기는 지질학이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 있을 것이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에 다음 날 할 일을 한 줄 적었어요. 한국 정유 산업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 본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질학자가 아니라 역사가의 눈으로 이 나라를 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정이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분석보다 낯설고 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런던 서부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BP 본사로 돌아가지 않은 건 의도적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안에서는 제 머리가 자꾸 옛 공식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한 곳을 찾았어요. 지질학이 아닌 다른 언어로 한국을 읽어보려면 분석가의 책상이 아니라 역사가의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도서관 2층 구석 자리에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꺼낸 자료는 지난 20년간 나온 한국 에너지 산업 관련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심도 두지 않았을 문서들이었죠. 저는 늘 실시간 데이터만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숫자가 아니라 선택을 읽고 싶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1960년대 한국의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였습니다. 모든 게 부서져 있었죠.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외화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어요.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맨 땅이었습니다. 원유를 살 돈도 없었고, 원유를 쓸 공장도 없었어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그저 가난한 소비국 축에도 끼지 못하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한국이 내린 결정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정유 공장을 먼저 세운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이건 상식과 반대되는 선택이었거든요. 보통 가난한 나라가 경제를 일으킬 때는 싼 완제품을 수입해서 국민이 쓰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가장 저렴하고 빠른 길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수입의 길 대신 원유를 사다가 직접 가공하는 길을 먼저 택했어요. 훨씬 비싸고 훨씬 위험하고 훨씬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외화도 빌려야 하고 기술도 들여와야 하고 공장도 지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줄을 발견했어요. 1964년 한국이 울산의 첫 대규모 정유시설을 완공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루 정제 능력이 35,000 배럴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규모지만 그 시절 한국 경제 규모로는 국가 전체를 건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이유가 제가 읽은 문장 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원유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것보다 원유를 수입해서 직접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남긴다는 판단이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은 땅을 파지 않았다. 대신 계산을 시작했다. 한국이 택한 방향은 간단한 듯 보이지만 실은 아주 정교한 판단이었어요. 원유 한 배럴을 사서 그대로 쓰면 그 배럴값만큼의 경제 효과가 납니다. 하지만 그 배럴을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로 나누고 나머지에서 화학 원료까지 뽑아내면 원래 배럴값의 몇 배에 해당하는 경제 가치가 생기죠. 한국은 이 차이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던 겁니다. 저는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꿨다. 이게 한국의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도서관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거리가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반세기 전 어느 아시아 항구 도시로 가 있었어요. 울산이라는 곳이었죠. 저는 그 지명을 이번에 처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1970년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시기 세계 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었어요. 중동에서 원유 가격을 올리자 전 세계 산업이 흔들렸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충격에서 뒷걸음질 쳤어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해석한 거예요. 한국은 정유시설을 더 크게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공장을 붙였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이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거든요. 석유화학이라는 건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해서 플라스틱, 합성섬유,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에요. 정유와 석유화학이 한 지역에 붙어 있으면 정유 공장의 부산물이 그대로 옆 공장의 원료가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산업 분석가라면 바로 알아요. 부가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거죠. 한 배럴의 원유가 들어가서 정유 공장에서 기름 제품이 나오고 그 옆 공장에서 플라스틱 원료가 나오고 또 그 옆에서 합성 섬유가 나오고 같은 한 배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경제 가치가 배로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어요. 1980년대가 나왔습니다. 그 시기 한국은 또 한 단계를 더 얹었어요.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기초 원료를 다시 가공해서 더 정밀한 중간재를 만드는 산업이었죠. 합성수지, 특수 플라스틱, 합성 고무 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쌓이면서 한국의 산업 구조가 층층이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연필로 노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맨 아래에 원유라고 적었어요. 그 위에 정유라고 적었습니다. 그 위에 석유화학이라고 적었어요. 그 위에 중간재 산업이라고 적었습니다. 4개의 층이 탑처럼 쌓여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 층 사이에는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원유가 정유로 들어가고 정유에서 나온 부산물이 석유화학으로 들어가고 석유화학에서 나온 원료가 중간재 산업으로 들어가는 흐름이었어요. 이 그림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정제가 아니었다. 한국이 한 일은 원유를 가공해서 되파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은 원유라는 한 가지 원료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여러 층의 산업을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탑을 세우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 탑의 각 층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한 층에서 나온 부산물이 다음 층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이건 생산이 아니라 설계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그 한 줄을 내려다봤습니다. 설계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순간이었어요. 자연이 만든 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라는 얘기였죠.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에서 받지 못한 것을 설계로 채워 넣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블랙 박사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또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